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서 79.4라는 걸 얻었으니까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성능을 높여야겠죠. 79.4는 너무 부족하죠. 100%가 나와야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랜덤으로 찍어도 50%는 나오니까 뭐 79.4면은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해요. 자, 층을 한번 늘려봅시다. 그래서 3000 이건 이제 입력의 크기고, 자, 첫 번째는 1024, 그다음에 512, 12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3000개니까 이만큼이면은 1024면은 요거의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510이니까 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반,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 노드 개수를 점점점 이렇게 줄여나가요. 차츰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2개인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 소프트맥스. 그래서 그 넘버 오브 피처라는 거는 이제 여기 노드 수가 되는 거죠. 여기 넘버 피처 수가 여기 처음에는 3000개였다가 그게 이제 1000개로 줄어들었다가 500개로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웃풋에 대해서 젠틀하게, 그러니까 차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3000개, 1014 바로 2개 이렇게 했는데 좀 층을 늘리고 좀 서서히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탄 h를 넣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간 레이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스퀴징 인포메이션. 스퀴징은 뭐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3000개나 되는 데이터 많은데 이거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점점점 이제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 엑기스만 뽑아내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서 그림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림의 어떤 특징들, 그림에 나와 있는 특징들만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층에서는 이제 뭐 아주 세세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어떤 정보가 추상적으로 변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추상적인 거죠. 새 비행기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각각의 점들,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선이라든가 어떤 면 이런 차츰차츰 이런 점점점 구체화된 데이터에서 점점점 추상화된 데이터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죠. 줄여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소프트맥스 요걸 계산하고 그다음에 로스를 또 계산하는데 로그 소프트맥스하고 NLL 로스를 한꺼번에 합친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로그 소프트맥스가 없어졌죠? 그리고 NLL 로스 대신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러면은 이 로스의 입력은 리니어가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서 소프트맥스랑 이걸 계산해 가지고 로스를 계산해 주는 두 개를 합친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간단해지겠죠? 더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층수를 지금 하나 더 늘린 거죠. 히든 레어를 하나 늘렸더니 0.8 이렇게 됐네요. 아까는 0.79였는데 0.8이 됐다. 이 결과를 좀 봐야겠죠. 뭔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이 노력에 비해서는 79%에서 80% 겨우 1% 증가했는데 여기 층이 지금 많이 층이 사실 2개나 늘어났죠. 아까는 여기서 3000, 1000이 이렇게 있었는데 중간에 층이 2개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 성능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여기서 층을 더 늘려볼까 할 수도 있지만 층을 늘려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또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100%가 거의 이제 100%가 나올 수 있어야죠. 워낙 심플한 거니까 새하고 비행기를 구분하는 건데.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모델의 파라미터가 얼마나 있느냐, 요걸 한번 우리가 보자. 요거는 그 시스템이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입력이 30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이면 3000 곱하기 1000만큼 그만큼의 그 웨이트가 필요한 거죠. 3072 곱하기 1024만큼의 웨이트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 층에서는 또 1024 곱하기 512만큼, 그 다음에 여기 또 바이어스도 들어가야 되죠. 바이어스만큼, 요 플러스 1024 플러스 요거 플러스 또 바이어스 512,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층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여기서 당연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즈 메소드가 이런 걸 해주는데, 이 그 옵티마이저에다가 우리가 전에 파라미터를 넣을 때 이걸 썼었죠. 지금은 안 쓰고 알아서 전해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누멜 메소드라는 게 있어서 여기 그 엘리멘트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구해서 다 더해지면 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for p in 모델.parameters parameters, 모델.parameters 하면은 이 모델 안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모든 웨이트, 그 다음에 바이어스, 이런 거. 그거는 이제 p에 대해서 그 p.numer 하면은 이제 그 엘리멘트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썸 해주면은, 근데 또 그 파라미터 중에서 required grade가 true인 것만,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들, W하고 뭐 B, 이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면은 전체 파라미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히든이 하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 파라미터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메모리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파라미터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겨우 성능이 1% 늘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우리가 성능을 1% 늘리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이즈가 이렇지 않고 뭐 아니면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그죠? 사이즈를 뭐 다 똑같은 거를 계속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했을 때, 그러면 성능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때의 파라미터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또 계산을 해야겠죠. 우리는 항상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전체 썸한 거를 이제 보니까 373만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각각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그다음에 바이어스 요거, 그다음에 또 요거에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처음에 첫 번째 층에서는 이제 1024 곱하기 3072 더하기 1024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약간 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이제 가져와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잘 가공해서 배치 단위로 나눠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결과를 내보는, 그리고 그 또 층을 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지를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봤죠. 그리고 결과도 꽤 괜찮게 나왔어요. 뭐 80%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20%는 오류지만, 어쨌든 우리가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분류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있다. 그럼 그 이미지에 있는 어떤 특징들, 뭐 이렇게 선이라든가 뭐 동그라미라든가 뭐 이런 그 선 같은 거를 우리는 보통 추출한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정보들, 뭐 선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 입력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류기에 넣던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미지 자체를 통째로 집어넣는다 하는 거는 사실 뭐 저도 학생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건데, 왜냐하면은 이 이미지 자체는 픽셀 수가 굉장히 크죠. 요즘은 이제 뭐 사진 한 장에 막 뭐 5메가씩 하는 것도 있고 500만 개의 픽셀을 그냥 넣는다. 옛날 같으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그 뉴런이 있으면은 이 모든 픽셀, 그림에 있는 모든 픽셀들이 다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노드가 여기 모든 그림의 모든 픽셀을 다 입력하고, 또 그 다음 노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각각의 노드들이 다 독립적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2D 이미지를, 사실은 3D죠. 칼라까지 해서 이게 원 디멘셜 벡터로 3D 이미지를 1D 벡터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이제 웨이트를 곱하는 거죠. 웨이트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 곱하기 벡터. 여기 보면 점이 있는데 요거는 내적을 말하는 거죠. 내적. 내적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또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내적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럼 이제 하나의 색깔 값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의 값이 이제 아웃풋. 근데 아웃풋이 왜 이미지냐? 아웃풋도 이런 노드들의 어떤 모임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본다면 어떤 하나의 노드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노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 벡터 곱하기 내적, 그 다음에 요 웨이트 벡터, 웨이트 벡터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4x4 이미지를 16 디멘셔널 벡터, 사이즈가 16인 벡터로 바꾸고 요거를 16x16 웨이트를 곱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매트리스 곱셈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매트리스 곱셈을 하면은 벡터가 나오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하나의 한 줄 벡터를 다시 모아서 그림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의미가 없죠. 이 그림 자체는. 왜냐하면은 이 노드들은 사실 서로 간에 어떤 위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모든 노드가 모든 픽셀의 값을 다 받으니까 이게 뭐 이 노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미지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어쨌든 1차원 벡터를 다시 2D 이미지로, 이렇게 1D 이미지를 2D 이미지로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any 픽셀, 어떤 픽셀하고 어떤 다른 픽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픽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수염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수염이 여기 달려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픽셀들 간의 관계, 상대적인 거리, 그 위치 관계가 있는 거죠. 귀하고 눈과의 상대적인 그런 위치, 그 다음에 두 귀와의 상대적인 위치, 이런 어떤 픽셀들 간의 상대적인 그런. 근데 뭐 사실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이런 픽셀들하고 뭐 이런 픽셀들, 뭐 이 픽셀하고 이 픽셀의 관계라든가. 그래서 그 모든 픽셀과 다른 모든 픽셀 간의 그 컨비네이션이 포텐셜리 렐러번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태스크라는 거는 그 그림을 분류하는 거죠. 그림이 새인지 비행인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하다. 포텐셜이라는 거는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잠재적인 그런 필요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점들 간의 관계가 다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여기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이 점과 이 점들과 이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포지션, 그 점들 간의 어떤 특징들 간의 상대적인 포지션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거라든가 멀리 있는 픽셀들 간의 상대적인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냥 이미지라는 거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구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벡터, 숫자들의 벡터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한 것이 없다라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에 있어서 비행기를 추출하는데, 비행기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비행기 몸체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다. 근데 비행기가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똑같은 비행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트랜슬레이티드, 플레인이 트랜슬레이티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는데, 자,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그림을 1차원 픽셀로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쭉 이걸 곱하면은 여기 웨이트들이 이제 요거는 요건 이미지고 요건 웨이트죠. 웨이트를 곱하죠. 0 곱하기 0, 1 곱하기 1. 그래가지고 이렇게 곱하면은 곱해서 더하면 5가 나오죠. 그러니까 5가 나왔다는 거는 어떤 값이 큰 값이 나왔으니까 5가, 그러니까 요 아웃풋이 의미하는 거는 이 그림 안에 십자 모양이 있어. 그래서 5라고 하는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죠? 근데 그림에서 이 그림이 요만큼 이동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요 그림이 여기 있던 그 비행기가 한 칸씩 요만큼 이동한 거죠? 웨이트는 똑같아요. 웨이트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쭉 곱하면은 이 다 0이 되고 0이 되고 1, 다 0이 돼서 요거만 남네요. 1만 남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요만큼 이동했더니 비행기가 1, 거의 없는 거죠. 비행기가 요만큼만 이동했더니 없다, 그런 거죠. 마치 이제 옛날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점을 찍고 나왔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내면 좋을까?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올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죠. CNN 미국 방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 장에서는 우리가 심플 클래시피케이션은 비행기와 새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트레이닝 루프에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봤죠. 그랬더니 숏커밍,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죠. 뭐예요? 2D 이미지를 1D 데이터로 취급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해도 똑같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번 장의 결론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미지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뭐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은 곳에 항상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그러니까 이동되는 그런 게 없는 그런 데이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라든가 뭐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음성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어떤 시간에 따라서 단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같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어노테이티드 이미지, 어노테이티드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미지를 뭐 우리가 수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뭔지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고, 우리가 그 슈퍼바이즈드 학습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레이블을 붙인 거, 사람이 이게 손을 붙이든지 뭐 어쨌든 그런 데이터셋이 publicly available 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방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료로 마음껏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옛날에는 또 이제 라떼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비쌌어요. 데이터 수집하는데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벤처기업을 했을 때 음성을 다루는 벤처기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음성을 모으기 위해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아주 뭐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그 발송하게 하는데 돈 주고 그거 처리하고 하는 아르바이트 쓰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아주 작은 음성 데이터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데이터의 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 거를 모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지만,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그 토치 비전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주죠. 그래서 토치 비전에 데이터셋이라는 것과 그 데이터 로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 로드하고 그다음에 샘플링이 뭐예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드 방법을 할 때 미니 배치를 이제 가져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코딩하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주는 데이터셋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가장 많이 쓰는 클래시피케이션, 새인지 비행기인지 구분하는, 여기서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을 아웃풋으로 썼어요. 소프트맥스 펑션을 쓰면은 우리가 그거를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이 가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해서 1이 된다거나 0부터 0부터 1 사이의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은 이 클래스 수가 많을 때, 2개보다 많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시그모이드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확률을 표시하죠. 요거는 이제 두 개, 클래스가 두 개일 때, 물론 우리가 지금 한 것도 클래스가 두 개지만 그거는 이 여기서 그냥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만 쓴 거지, 사실 문제가 클래스가 두 개일 때는 그냥 시그모이드만 써도 사실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는 그 소프트맥스를 출력을 했을 때 로스 펑션은 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죠?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이제 그 확률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엄밀하게 따져서 확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확률은 계속 곱하면 작아지니까 로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 거기다가 이제 그 네가티브 음수를 붙여서, 확률은 로스는 줄이는 게 좋지만 거기다가 이제 음수를 붙여서 네가티브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스 펑션, 소프트맥스 아웃풋의 로스 펑션을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썼을 때 그거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랑 요거는 같은 것이다,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봤었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우리는 픽셀들의 벡터로 해서 그냥 아주 무식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80%라고 하는 적당한 그런 결과 나왔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공간적인 관계,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그림들 간의 관계, 뭐 눈과 코의 위치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이제 컨볼루셔널 레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같은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nn.sequential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했죠. 아주 굉장히 간단한 이렇게 층들이 쭉 차례대로 있는 그런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였고,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